네, 경제 진단 공부 겸 이슈를 전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정승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격주로 뵈니까 네, 너무 감질나다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감질납니다. 며칠간 떠들어야 되는데.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는 매주 모시고 싶습니다만 그래요. 예. 워낙 맡고 있는 일이 분주하셔서 네, 저희 시청자 질문 중에 웬만한 것들은 지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이 일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데도 좀 그거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저거 예.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네,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소망도 가져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쉬워서 결국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어가죠. 잠시 기억이 안 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하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즉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게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네,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정 그렇죠. 박사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누구나 또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거긴 동의하는데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두 해 동안 꽤 큰 폭으로 오른 건 사실이죠. 비율만 그렇죠. 따지면 10%가 넘어갔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중소기업 운영자들, 네, 업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네. 이제 오늘부터 오늘 그걸 네.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굉장히 양심적인 그 기업주들이 나는 정말 이 회사를 살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싶은데 최저임금도 주고 싶은데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나보고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실제로 접은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도 힘들어하고 그 다니고 싶은 직장을 못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하지만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네. 이태리가 3만 2천 달러인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이태리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삶의 질이 이태리보다 훨씬 못한 거로 느껴지죠. 그렇죠. 이태리가 아무리 뭐 이 유럽에서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 형편없는 나라로 보여도 그래도 G7 강국이거든요. 예, 삶의 질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임금도 높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회사들은 최저임금을 지급을 못할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데들은 하지만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만한 애들이 있어요. 또 동종업종인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 국가가 만약 정책을 펼친다면은 어떤 회사 쪽으로 일자리를 몰아가야 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게 양심의 문제라든가 자비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임금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도 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업 쪽은 살려나가고 유도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데들은 아쉽지만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이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생겼거든요. 유럽에서.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유럽의 경우에도. 예.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산별 단체 교섭이라고 해가지고 산별 노조가 굉장히 막강해요. 가령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산별 노조, 가령 건설업 노조라든가 도소매업 노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령 뭐 이런 도소매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게들 네. 여기에 최저임금을 산별 노조랑 산별 그 사업주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산별 단체 교섭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산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예요. 아하. 자기 업 영역, 그렇죠. 업역에서의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 그렇죠. 더 주는 건 각 회사나 소속 사업장마다 그 형편에 따라 맡기겠지만 네. 근데 이제 뭐 더 주는 것도 어떤 데는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 많이 더 주게 되면은 차이가 이게 교섭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산별 노조가 이제 굉장히 발달된 나라들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이 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런 과정에서 천천히 없어진 거죠.
실제로 덴마크나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만 회사라든가 조그만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도 있을 경우에도 그게 작은 게 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말 특화된 고품질, 가령 뭐 저희가 아는 그 오디오 중에 스피커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덴마크제들이 있어요. 예. 아주 고급 오디오들.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특화된 고품질 제품들을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소기업 내지 영세기업 하면은 거기는 당연히 임금도 적을 것이고 사내복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기도 안 좋을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기업이건 소기업이건 간에 거기는 임금도 대기업이랑 비슷하고 네. 품질도 비슷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가고 있다는 거죠. 일테면 아까 말씀하신 데가 뱅앤 올룹슨 그치. 뭐 그런데 그런 것 데죠. 같긴 그렇죠. 한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만 잘 못 사는 그런데. 예. 그런데 직원 수가 뭐 어마하게 많고 뭐 설비가 막 휘황찬란 이게 아니라 네. 그들만의 갖고 있는 숙련과 전문성,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파는. 네. 당연히 거기는 급여도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가의 생산품을. 당연하죠.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런 걸 게. 만드는 분들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이 고급 숙련공들 그렇죠. 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아주 고급이고 이러니까 덴마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5만 달러가 넘어가요. 네. 우리 중 3만 달러 넘어갔지만 이태리까지는 왔지만은 덴마크까지 가려면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 중에서 여기까지 공부 중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우리보다 훨씬 차근차근 역사를 밟아온 나라들에서도 결국 도태가 불가피한 곳은 덜 인위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없어져 왔고 네. 우리처럼 나라 노사정이 모여서 최저임금 정하고 항상 경영자 측은 뛰쳐나가고 공익위원들만 남아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산별이라는 거기엔 상당히 자율성이 있겠네요. 업계 내부에서의 노동자와 경영자가 직접 만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별 단체 교섭을 그러면은 그 아무런 법률적 강제도 없는데 네. 뭐 거기에 나오는 거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노사 자유를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는 산별 노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물론 그것도 심한 그렇게 강하지가 않지만 예. 하지만 이제 현대차라든가 대우이 GM이라든가 쌍용차 여기에 사용자들 그러니까 회사 쪽이 네. 가령 자동차 업종 전체 공동교섭에 회사 측이 안 나와요. 아예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1차, 2차, 3차 청들의 경우에는 뭐 사회적 눈치도 볼 것도 없으니까 아예 안 나오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은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풀었겠느냐? 이게 이제 지난 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법률로 강제해버리고 아, 거기다 이제 또 뭐 이게 약간 좀 재밌는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런 산별 단체 교섭 같은 게 생기는 과정에서 히틀러 정권이 이 총동원 체제를 해야 되니까 전쟁 과정에서 뭔가 가령 벤츠가 만드는 엔진 기술을 중소기업에 넘겨줘야지만이 강제로. 예. 근데 원래 넘겨주면 안 되죠. 왜냐면 벤츠 건데. 그렇죠. 그죠? 자기 기술 특허인데 네. 재산인데. 근데 문제는 벤츠 그 엔진 기술을 중소기업에 넘겨서 거기서도 만들지 않으면은 전쟁에 필요한 전투기 엔진은 누가 만들 것이고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른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총력전 체제인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산별 노동자의 힘은 약화시켰지만은 산별로 야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술도 나눠 이익도 너 혼자 갖지 말고 나눠. 그게 이런 지금 우리 식의- 성과 공유제 한동안 나왔다가 이익 공유되다가 바로 폐기됐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나치라든가 히틀러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딴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라라는 것이 어떤 자선 사업 니들 알아서 해라 선의에 맡기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 이름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파시즘과 나치즘의 경우에도 강제를 포괄적으로 한 경우들도 있고 예.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게 사실은 이게 박정희 체제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박정희 체제를 우리가 완전히 부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박정희 체제를 완전히 부인하는 건 뭐냐면은 야 그거 정부가 하지 말고 그런 거 기업이 알아서 하게 놔둬. 시장 만능으로 놔둬. 시장주의야. 국가는 개입하지 마. 네. 관치금지하지 말자. 이러다 보면은 민주주의가 집권해가지고 대통령이 뭘 하냐는 거예요. 시장의 권력은 넘어갔다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네, 말씀이 네, 네. 바로 그 말씀인데
권력을 가진 분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기술도 뭔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게끔 하고 예. 안 되면 어떤 경우는 족치기도 하고 예. 조지기도 하고 그러면 예. 대통령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러는 게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우리가 박정희에 대한 그 악명에 시달리다 보니까 모조리 다 이걸 갖다 없애버리는 게 마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장 선인 양. 만능주의인데 선인 양. 시장 만능주의인데 이거를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한마디에 시장 만능주의를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다. 네. 물론 박정희 개발 독재 연대 때 그 부작용이 너무 컸고 네. 지금 한국 경제의 암적 요소들이 그때 고착씨가 뿌려졌고 그 뒤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폐해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액센트를 좀 세게 찍게 됐는데 네. 민주주의 콜 시장 만능주의 이 도그마 이것도 역시 도그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별 단체 교섭 지금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나 특히 노동계에 계신 분들은 산별 단체 교섭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예.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로 가야 된다라는 게 단병호 예. 그 위원장 때부터 그게 이제 노동운동의 최대 목적이었는데 예. 여태까지 안 됐는데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결국은 노동계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기업 쪽이 오질 않아요. 그 단체 교섭 장에. 그러면 법으로 그들을 반드시 참여시키게. 강제해야죠. 네. 근데 왜 민주주의 공화국이 그런 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는 순간 업종별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천천히 업을 접게 되고 하지만 그 자리를 그거를 지급할 만한 업체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게 지난 100년간의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또는 개 중에 일부는 정말 도태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싶으면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 이제 접으면 이제 실업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신기술 같은 게 큰 저항 없이 도입이 되는 게 왜냐 신기술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 아주 영세한 회사들은 신기술을 도입할 기술력도 없고 그거를 다룰 인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 따라서 이 얘기 뭐냐면은 신기술이 많이 발전되는 이 기술 혁신 국가일수록 영세 기업들은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영세 기업 그 자체를 보호하려고 해보십시오. 신기술 도입하면 안 되죠. 예, 예. 근데 우리도 오늘도 이제 이 대통령께서 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혁신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신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되는 퇴출되는 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과감하게 국가복지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생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고용보험 형태로 그렇죠. 일단은 좀 급여 최저 생계비 같은 걸 지급을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직업 전직 훈련 같은 것을 그렇죠. 우상으로 수준 높게 시켜서 그렇죠. 팔릴 수 있는 노동력을 갖게 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그것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 커버리지도 늘려가지고 예. 내가 일자리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라든가 아이들이 병원 가는데 아무런 뭐 지장 없게 하고 그 부분 참.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유치원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대기업 이런 데를 다녀야지만이 뭐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런 거 기업 복지가 아니라 국가 복지를 늘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저렴하게 뭐 학교 교육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걱정하지 않고 다니게끔 하면은 그만큼 국민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넘어가고 신기술이 도입되는데 저항이 없게 되고 더 오히려 그거를 선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설사 일자리를 잃더라도 나의 아들과 딸의 미래 일자리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중국이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럼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세한 정말 중국보다 앞으로 임금도 더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아니면은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그 회사들은 중국보다는 더 임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미 최저임금이 월 80만 원, 100만 원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 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가보십시오. 그 격차는 계속 줄어들 거고. 줄어들죠. 그렇다고 보면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던 뭐 저임 메리트 이런 것은 급격히 없어질 것이고 네. 한국이 생산 기지로 중국을 사용했던 것은 이미 뭐 다 있지만 철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불과 몇 년 후면은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네.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살 길을 걱정해야 되는 게 예.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포기하고 그리스처럼 그냥 관광이나 해서 먹고 할 건지.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 많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그리스처럼 이게 관광 자원으로 먹고만 살 수가 없어요. 공기도 오염도 심하고. 예.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안 온다는 거죠. 태국으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 덕택에 아니 그 죄과로 우리는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나가면서 기술 발전시키고 이런 쪽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은 물론 해야죠. 왜냐하면 네. 아직 국가복지가 완전히 아는데 네. 이 사람들을 모호하게 하면은 이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과연 매년 앞으로도 10%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건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네. 국가복지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예. 이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노동권을 강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진보 정권이 하는 이거는 지상 명령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부니까 재정 흑자를 봐서도 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재정 흑자를 봐야 되겠지만은 국가 재정이 뭐 영원히 뭐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이제 지출을 많이 해야 돼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덕택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분들 위해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뭐 이분들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지금 이미 뭐 많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만은 보다 더 과감하게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과감하게. 그 과정에서 적자 일부 낸다? 그 정도는 한 5년, 10년 정도는 저는 적자를 내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로 탄탄해져 가지고 잘 굴러간다면은 그 뒤에 재정 흑자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 물론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우선 당장은 굉장히 인기 없고 그렇더라도 몸에 좋은 쓴 약 먹는 자세로 조금만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펴나가야 할 텐데 네. 짧게는 선거 그리고 뭐 여론조사 등등 이른바 민심이라는 이름의 비과학적인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그 어떤 것 이런 것 때문에 가끔 흔들리는 걸 보면 국민들은 갸우뚱하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자로서 그런 점은 어떻게 고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지난주에 그 6.7조 추가 경정 예산을 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미세먼지 이쪽으로 했는데 정말 이게 언발에 오줌 누기 비슷한 거죠 지금. 그 정도 해봐야 네, 지금 작년에 세수가 원래 예상치보다 25조인가를 더 더 거뒀어요. 거쳤다는 거니. 근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논리가 결국 여전히 이 뭔가 이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그 IMF에서조차도 네.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해라. 어, 네, 이거 가지고 턱도 없다. 국가가 집중적으로 앞장서서 부양해라. 네, 경기 부양하려면 재정을 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 한국은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나라니까.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뭐 20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뭐 40%밖에 안 될 정도로 이 OECD 갈 중에 가장 건전한 나라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정부 적자를 장부가 나라 그렇죠. 장부가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요. 정부제표가 너무 좋은 게 문제인 게 예. 아니 정부가 좋으면 뭐 합니까? 국민들 재무제표가 좋아야지. 그렇죠. 네. 국민들 재무제표가 좋으려면은 정부는 약간 적자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뽑힌 민주공화국이 자기는 흑자를 내고 있고 국민들은 적자를 내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초과로 거둬들인 세수만큼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초과로 들어왔으니까 그거 다 풀어도 애초에 정부 재정 건전성은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계획 물론 짰던 이제 작년보다 올해 이제 이 재정 지출이 좀 늘었기 때문에 계획상 늘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그거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지만 이제 그저께 나온 그 이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올해부터 국채를 작년만큼 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뭐 한 2-30조 정도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예. 근데 2-30조 국채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매년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예. 근데 올해 국채 발행을 작년보다 덜 한다는 얘기는 올해 작년보다 더 건전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돈을 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지금 1분기 들어와서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물론 우리만 안 좋은 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안 좋은데
그 얘기는 수출이 안 좋은 만큼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내수 시장이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예. 뭐 정말 눈먼 돈이라도 막 풀어가지고 예. 그거를 국민들이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쓰게 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뭐 매출도 늘겠죠. 예. 그럼 자영업자들이 더 괜찮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게 정부가 재정을 더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좀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먹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거를 지금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 안 풀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기재부는 왜 그런데요? 아까 얘기처럼 이 기획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이른바 이 경제학에 아주 그냥 이데올로기처럼 박혀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 이 교과서 경제학인데 사실은 교과서에도 케인즈 경제학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적자를 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기재부 사람들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왜 한숨을 쓰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나.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시험 잘 봐서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저 재무직이나 뭐 재경직에 들어가면 한 30년은 일단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선배들로부터 보고 배우고 듣는 게 다 자기들 해왔던 그렇죠. 방식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신재민 사건도 터진 거예요. 예. 그게 본인은 애국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틀 주니어들만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 경제 디테일은 당신들이 잘 알질 모르나 이 정부의 목표는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맞춰라. 네. 그리고 내가 하라면 좀 해라. 뭐 죄송한 얘기지만 토달지 말고. 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할 만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 주변에. 네. 아이고 정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가서 대통령께 이런 걸 얘기하고 사실은 저만 아니라 홍 부총리한테도 저보다 이제 더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관철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좀 관료의 소심하더라고요. 벽이 여전히 높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이 실력 차도 있고 왜냐하면 관료들이 워낙 독점적으로 이 정보와. 국가 재정을 다루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하는 게 있어서 예. 학자들이 좀 접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것들도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권 초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건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막 굴러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온 것들도 있고요. 인수위가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긴 하겠지요만은 그렇죠. 네. 그 점은 우리가 불가피성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가 처음부터 경제에 대한 철학 그리고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상위 1%, 2%의 지갑이 아니라 7, 80%의 지갑을 두둑이 채워주고 그들이 돈을 써서 돌아가게 만드는 서로 네. 돈이라는 게 잠시의 손을 거치면서 잠시씩 부유롭게 해주면 함께 되는 거니까 네. 그 철학으로 공무원들을 탁 휘어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집권 초기에 이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경우에도 예, 그런 거에 관한 구상이 별로 강하지 않았던 것 같고 홍장표 경제수석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얘기는 하셨는데 예,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발표 거기도 나오지만은 예, 국가재정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라가게 되면 아까 이처럼 이 자영업자라든가 한계 상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게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국가복지를 통해서 이걸 보완해 줘야 되는데 예. 이거에 대한 구상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도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고 네. 깎아내는 데 집중을 네. 했고 야당은 그러니까 국가복지도 반대하고 최저임금 원리도 반대하고 예. 그냥 현상 유지가 좋다. 마치 현재가 무슨 지상 낙원인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이 딴지 걸 걸 감안해서 깎여 나갈 것도 미리 계산에 넣어서 최초의 원안을 짜서 국회에 보내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덜 깎이게 하고 네. 그것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갔어야 했는데 불경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불경기 기조가 덮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움츠러들고 네. 사람들
돈 그렇게 줄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그냥 줄여버리고 겁나니까 돈이 네. 있어도 그냥 약간 겁나니까 예. 줄이고 있죠. 그러니 한계 상황에 있던 분들은 바로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지난주 발표와는 달리 네. 지난 3월달에 그 소비도 늘고 뭐 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회복되는 거로 이게 나타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심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워낙 보수 언론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 문제인데 아무튼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 11년 이후에 매년 최저임금을 20%씩 올렸어요. 20%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현재 2년 전, 3년 전 최저임금이 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북경 성의 경우에는. 네. 올해 정도면 한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 최저임금이.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올렸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못 살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 왜 그러냐? 중국 정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저임금만 올린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 가지고 왜냐면 2010년 11년이 세계 금융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예. 정부가 인프라 건설, 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옛날에 루즈벨트가 했던 뉴딜 그렇죠. 같이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친재생 에너지, 태양광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그런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총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석탄 발전이 굉장히 많은데 독일은 뭐 28% 네. 뭐 이런다는. 중국이 몇 %인 줄 아세요?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죠? 네. 우리보다 못할 거나 아니면 우리랑 비슷할 것 같죠. 우리보다 많아도 요만큼. 우리가 5%인데 중국이 올해 아니 작년 기준으로 29%. 거의 독일 수준, 독일보다 조금 적네요. 독일이 한 40% 정도고. 이야. 더군다나 중국은 2050년까지 그 총 발전의 8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지난 3월달에 발표한 게 2050년 뭐 2040년까지 뭐 20% 30% 35%. 35%. 예. 중국보다도 아주 겸손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럼 화석 에너지를 20% 이하로 줄이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중국은. 네. 우리보다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는 혹시 거예요. 사회주의 정부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회주의라서 그러니까 당이 결단하면 그냥 리더십을 끌고 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심이 되는 거죠. 아하. 중국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세먼지 문제를 다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핑계 댈 것도 없어지겠네요. 없죠. 우리가 이제 꾸중을 듣는 거죠. 중국 정부로부터. 니들 뭐 했냐? 자, 시청자 질문 지금 드려야 될 타이밍 같아요. 네. 전화 카드 한 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엄청난 실물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을 못 느끼는 것처럼 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인 실물 투자를 과감히 하지 않는 민간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정책 하나만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제가 만든 예가 아니라 오늘 예. 대통령이 그 삼성 화성 공장에 가서 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2, 3일 전에 130조가 넘는 그 액수를 앞으로 몇 년, 수년간 과감하게 비메모리 쪽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옳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용 그 삼성이나 청와대나 다. 네, 양쪽 다.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재용 재판. 쪽과 재판가 있으니까 이거 거래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믿는 게 행정부 수장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거에 눈치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그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야말로 전두환 정부의 경우다 이거는. 예. 전두환 정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예. 사법부가 이제 양승태가 뭔가 이렇게 거래하고. 재판 거래하고 이런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재판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요. 더군다나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전제하에. 경우에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이 삼성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데 여태까지 메모리 쪽만 했는데 앞으로 비메모리 쪽을 하겠다. 그쪽에서 앞으로
경기도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반도체 그러니까 모든 걸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이제 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삼성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뭔가를 서포트를 더 해주겠다.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뭐 이 반도체 분야도 2020년까지 아니면 2025년까지 반도체에서 한국을 능가하겠다고 2015년부터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계획이 뭐냐면은 2025년 앞으로 6년 뒤에요. 네. 6년 뒤에는 자칫하면은 한국이 반도체도 팔아먹지 못할 추월당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수출이 늘었던 게 최근 줄지만 반도체인데 네. 자동차는 지금 벌써 몇 년째 죽을 쓰고 있고 예. 반도체에서 중국에 빼앗기면요. 한국은 정말 암울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반도체 중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중국 국가가 나서는데 우리가 주가 나서지 않더라도 삼성이 나서면 옆에서 정부가 좀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동안 진보 쪽에서는 터부시해왔던 이유가 왜냐면 재벌들이니까 나쁜 그리고 놈들이니까. 또 노무현 정권 초기에 뭐 삼성 장학생이니 네. 뭐니 뭐 결부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왜 삼성 공장을 가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진보 쪽 논객들이라든가 학자들은 저거 재벌 기업 다 물 건너갔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삼성그룹 내지 삼성전자가 재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이라는 게 기업 집단 내지는 법인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재용, 이건희 패밀리가 없는 삼성그룹도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벤츠 네. 기업 집단이에요. 다이물러 벤츠 그룹인데 네. 거기 창업자가 벤츠 패밀리예요. 다이밀러 벤츠죠. 예, 벤츠죠, 벤츠. 그 사람들 성이 벤츠 다이물러예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미 1930년대 다 후퇴해버리고 이 창업자가 없는 기업 집단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 가능한 것처럼 예. 반드시 우리가 삼성의 반도체가 하는 거를 우리가 터부시하지 말고 삼성 반도체가 도달해 있는 기술 수준과 이건희, 이병철 일가의 죄상 또는 불법 이거는 이런 것을 보자는 구분해서 거죠. 보자.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벤처기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네. 벤처기업이 키우는 가장 좋은 밥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이 잘하는 거예요. 오늘 발표도 났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예. 뭐 여러 가지 특징 설계를 해야 돼. 설계하는 분야가 주로 벤처기업들이에요. 예.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급의 그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 이거를 정부가 도와주되 하지만 이건희 일가의 죄상은 나름대로 또 그건 사법적으로 그건 물어야 되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죠. 다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벌을 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도 말하자면은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명확히 분리되기 위해서도 예. 지금 국회에서 어저께 통과된 패스트트랙 예. 공수처법 공공 직원들이 뒷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예.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보셨죠? 이게 고리타분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 박사님을 삼고초려해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카드 한 장님 일단 대답은 되셨는지 혹시 부족하시면 다시 올려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해 주신 진도는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화웨이나 샤오미? 네, 샤오미.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물리적, 재정적 뭐 이런 지원을 합니까? 당연하죠. 일단 그렇습니다. 첫째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주주예요. 그래서 뭐 일부 서방 국가들에서 그 간첩 네. 스파이 에이전트 소동이 나고 그렇죠. 뭐 이러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도 화웨이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리고 화웨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었으니까 누가 사줬겠습니까? 중국군이 전부 다 통신 장비를 사주면서 이 회사를 키운 겁니다. 확실한 판로를 갖고 그렇죠. 시작한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건 실은 삼성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삼성도 아주 최고위층 핵심 이건희, 이재용을 포함한 뭐 그동안 삼성을 이끌어왔던 몇몇 사람들 경제학자들이나 공학도들이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인가? 비메모리로 옮기라고 십수년 전부터 했던 걸 기억해요. 제가 십수년 전에
일선 기자를 할 때 삼성이 빨리 지금 돈 벌기 시작할 때 비메모리로 옮겨가야 된다. 네. 지금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 수준이 아주 얄팍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추격당하기 쉬우니까 옮겨가라고 그렇게 십수년 전부터 말했는데 네. 그동안 세계 1위를 구가하면서 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포션을 보니까 메모리 80%, 비메모리 20%더라고요. 네. 15년 전에도 이랬어요. 네. 그럼 그동안 15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왜 지금 133조 투자하면서 생색을 내느냐.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이런 쪽은 좀 약간 좀 더 많이 하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약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는 뭔가 보수적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진보적이다. 이런 구도 만들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 첫째. 아니 기술의 선진성과 네. 희소성. 그러니까 바로 그거 얘기인데 예. 그 얘기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추격하기 쉬운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만큼 추격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손실 가능성. 그렇죠. 아. 비메모리 쪽에 뛰어들었다가 예. 자칫하면 내 기술력이 안 되니까. 왜냐면 비메모리 분야의 최강자가 인텔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AMD 반도체라든가 예. 우리가 쓰는 컴퓨터 들어가는 CPU, 예. 그다음에 퀄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쓰는 CDMA. CDMA가 우리 쓰러가는 어디야 그 핸드폰에 예. 두고 CPU가 들어가거든요. 그 원천 기술 갖고 있는데 그게 퀄컴이잖아요. 우리 애트리 네. 전기 생산 연구원 거기하고도 함께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시는 게 이제 AMD 아니죠. 요즘 그 NVDD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이 비디오 카드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블록체인 때 또 엄청나게 떴었죠. 예. 이게 다 비메모리인데 네. 이쪽 분야가 기술력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 인텔을 넘보는 회사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인데 제가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를 해가지고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한다는 거는 일단 리스크가 커요. 그만큼 말하자면 총알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기 자본이 확실하게 충분하지 않았다 뛰어들었다가는 이거는 뭔가 잘못하면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게 있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경영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근본적이라는 게 삼성 얘기가 아니라 나라 시스템 전체 얘기를 하자면은 예. 오늘도 발표에 나왔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 설계예요. 네. 근데 설계는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기계 제작이랑 똑같습니다. 아. 근데 전 세계에서 기계 제작을 제일 많이 잘하는 나라들이 독일,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이런 스위스. 나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섬유 회사 내지는 음식점에 쓰는 그 기계 있죠. 예. 이거를 설계하려면은 딴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이 음식점에서 뭘 만드는지를 쭉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단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주문자의 필요에 꼭 네. 맞는 주형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큰 돈을 받는. 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 조직이 뭐냐면은 유연하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결정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예. 상명하복 관리의 삼성 이런 식의 문화예요. 예. 근데 이래서 이제 이게 재벌 체제의 특징이고 장점인데 단점이기도. 단점이죠. 그냥 수평적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위가 다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지금 아직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업 민주주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 직장 민주주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현장 엔지니어들의 그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이 직급 같은 걸 인정하는, 그리고 발언권도 발언권 인정하는, 그다음 사회적 지위도 가지는 이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이종동 선생님이 오늘 보니까 그 이종동 교수님 축적의 시간을 쓴 이분이 그 삼성 반도체 거기 가서 현장에 계셨더라고요. 예. 이런 분이 얘기하는 그 축적의 시간, 현장 엔지니어들의 그 파워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기업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거기에 직장 민주주의 필요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앞으로 천천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더군다나 기업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부가 좀 밀어준다면은 예.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빨리 갈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삼성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협력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설계 쪽으로 뛰어들게끔 한다면은 이게 저는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예. 뭔가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의 국내 외적 비중을 보건대 삼성이
변화를 하면 그 파급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쨌거나 15, 16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비메모리 쪽으로 옮기라 말을 했는데 삼성이 알면서도 못했던 사정이 또 있긴 있군요.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 리스크 해칭 또는 리스크 네. 관리 차원도 있고 네.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까 이제 실탄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뭔가 좀 돈을 두둑이 쌓아둬야 네. 했기 때문에 우선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네. 좀 속도는 좀 빨리 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33조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 문화도 함께 바꿔나가야 그렇죠. 한다. 네. 그렇지 않다면 네. 아무리 돈을 써도 네.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기업 문화라는 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의 민족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뭔가 아까처럼 기업 직장 민주주의 예. 이런 건 약간 입법적인 사안이에요. 법제도 같은 거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성과 연봉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회사에서 단기주의적으로 뭘 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삼성 뭐 많은 얘기지만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 그 서울대 공대 박사들이 40대 말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식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문 경영인 사장 자리 앉혀놓고 1, 2년 안에 성과 얼마 이익 냈어. 그거 보고 안 되죠. 너 연임해. 네. 너는 안 되겠는데 짐 싸갖고 나가. 그렇죠. 요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안 아니에요. 되죠. 그렇죠. 그 뭐 CEO 뭐 가령 적어도 기술을 책임지는 CTO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근무하면서 그 회사에서 정말 유능한 그 이 설계 엔지니어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최저임금과 산별노조 그리고 다이뮬러 벤츠를 하다가 얘기는 삼성전자와 대통령이 가신 것 그 행사. 그 이제 국내 투자를 고취시키고 진작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일부러 네. 행사를 잡았을 텐데 네. 그것을 꼭 고가운 눈으로만 보지는 말자. 네, 하나만 또 말씀드리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비메모리 반도체랑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예. 그게 뭐 약 만들고 뭐 이러는 건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예.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은 4대 재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거하신 게 삼성의 이른바 네. 뉴트리 신수종 사업 네, 아니에요? 그게 뭐 삼성 바이오가 지금 예. 이 바이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게 이쪽인데 예.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쪽이 다 R&D 인력 굉장히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요. 주로. 그렇죠. 삼성바이오 송도에 있죠. 그다음에 예. 반도체 공장도 경기도에 있죠. 대전 인하으로 가면요 혼담이 안 들어온대요. 네. 혼담. 그래서 젊은 인재를 유치하려면 네. 최대전이 남방 한계선이래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창원에 있던 연구소를 대덕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사장이 엄살을 떠시길래 네. 아 그럼 창원에 있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인력을 못 뽑아요. 서울대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취직한다가도 근무지가 창원이라면 안 온대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래서 전 생각에는 예.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뭐 재벌 기업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재벌들하고 야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4대 재벌로 되지 않는 이 부산, 울산, 경남 예. 여기 지금 여론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이 비판도 예. 굉장히 심하고 여기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전통 제조업 R&D를 많이 하지 않는 그다음에 R&D 인력보다는 뭔가 숙련 기능공들이 많이 필요한 이른바 최첨단 산업이 아닌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도 충분해야 되는 그런 공장들을 예.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구상과 전략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거 근데 중소기업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기도 다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기업들과 함께 중소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여기 있는 전통 제조업, 조선업, 기계공업, 그다음에 이 섬유공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근데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게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이라는 게 뭔가 R&D 쪽만 얘기하는 거지. 뭔가 R&D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그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아직도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다이물러 벤처 얘기했는데
다이물러 벤츠 같은 경우에 직장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돼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종업원이 2,000명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노동이사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 노동이사라는 게 노동자가 아니라 부장급 이하 모든 직원들, 주로 과장급 이런 분들이 다이물러 벤츠 그룹 이사회 절반이 직원 대표예요. 절반이나 돼요? 네, 절반이에요. 그냥 독일은. 한두 명 구색으로 넣는 게 아니고 절반이니까 뭐 CEO가 노조 탄압하는 그럼 사람이다. 결정권을 그냥 뭐 갖고 있다는 얘기네. 절반이나. CEO를 뽑을 때 여기가 비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조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CEO가 될 수가 없죠. 야, 저는 이게 바로 명실상부한 그렇죠. 노동이사제네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 지금 우리는 한 명 넣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네. 그건 정도인데 뭐 유럽의 19개 나라가 이미 이런 식의 제도를 뭐 절반 아니더라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하자면은 오너 패밀리를 그 가장 잘 견제하는 사람은 내부 사람들이다. 내부 사람들이라는 게 경영자가 아니라 예. 직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 직원들의 대표를 이사회에 보내는 것이 직장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잘 감시하는 사람들로 돼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쪽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직장 민주주의인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기술력이 오르죠. 세계 최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권한이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그냥 뭐 권익쟁취와 권익만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이분들에게 등 떠밀어서라도 당신들이 책임도 져라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훨씬 야, 이거 현실적인 주장과 네, 임금 인상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임금 인상에 맞게끔 너희들의 실력도 키우고 숙련도 키우고 기술력도 키우자. 그리고 그게 이제 더 그러니까 낭비적 요소 같은 거 없애고 없애자. 네.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의 기회를 주면 네. 경영 참여의 기회가 생기면 자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방향도 네.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쨌거나 도입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게 이렇게 5장인데요. 오늘도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예, 오늘 표시해 두십시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또 뭐. 네. 강의라고 해서 좀 지루하실 거라고 예단 가지신 분은 생각을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쉬고 싶은데 지금 시간 6시 25분입니다.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저희가 6시 35분부터 36분부터 시작했으니까 50분을 했어요 벌써. 네, 1시간 끝났는데 정 박사님이 학교로 가시면은 아이들이 뭐 자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쉽지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금까지 주에 뵙겠습니다. 경제진단 정승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